한반도 정책도 뭐 잘 이미 언론에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은 뭐 방위비 분담금 증가,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 이런 거로 인해서 당분간 어려움에 겪을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은요,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니들 국방비 더 늘려라 하는 거고, 사실 방위비 분담이 크게 문제되는 나라는 세 나라예요. 독일, 한국, 일본. 그런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뭐 이제 관세라는 문제가 지나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다시 회복을 하면 그때 나올 압박인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뭐 사실은 방위비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입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위해서 한미 간의 스페셜 메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하는데 SMA를 체결하고 있고, 그 SMA를 통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중에 인건비와 무기체계 비용을 제외한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70%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다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계산법이면은 한 69%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부가 2022년인가 1년인가에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협상을 할 때. 근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분담을 하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많이 미국의 기준으로는 일본이 더 많이 내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일본은요, 미국한테 그래요. 네가 필요한 거 얘기해. 그럼 항목별로 다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F-16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그거 고쳐줘. 그러면은 그거 고쳐주고 그걸 일본이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항목별로 다 나눠서 해요. 한국은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니들이 1년에 뭐 1조 지금 3천억 정도 되나요? 1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해 하면은 1조 3천억을 어떻게 해요? 통장에 쏴줍니다.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사실은 통장에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통장에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도 사실은 자기들 예산 있잖아요. 자기들 예산은 연도별로 끝나잖아. 그걸 먼저 소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천억씩 사실은 통장에 쌓아놓고 있어서 속으로는 더 좋아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협상할 때는 금액으로 따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협상 방식을 잘 유지하면서 일본보다 덜 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더 준다 하더라도요, 한국 경제에 환류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MRO예요. MRO. 뭐 조선협력하고 MRO 한다고 하잖아요. 그 MRO 비용을 갖다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을 하면은, 그럼 결국 그 돈이 들어가도 어디로 가냐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에 근로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한다면은 사실 미국에 직접 주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이만큼 기여를 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는 주한미군의, 뒤에다가 다시 넣은 것 같은데,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부대의 성격 같은 거는 미국이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언론에 났어요. 주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랬냐면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y Guideline 요거를 갖다가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통합사령부를 갖다가 재조정해라 하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 국방부가 NDS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해서 국가 국방 정책서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해서 전 세계에 있는
GPR, 글로벌 포스처 리뷰를 같이 넣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갖다가 재점검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주한미군은요, 사실은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는 육군이에요. 육군. 지상군. 지상군이 와서 북한하고 싸워줘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상군을 줄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우리 한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해군과 공군, 특히 공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성격을 조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막아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거는 뭐 무엇인가, 줄 건 주고 받을 거를 받아내서 주한미군이 가급적 북한 억제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뭐 대화하겠다 할 때 특히 보수 측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봤는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읽으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라고 하냐면 North Korea is nuclear power란 말을 제일 먼저 해요. 북한은 이것도 일부 언론에서 이게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북한에 핵이 있어. 이거 위험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근데 나는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아. He is smart guy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내가 한번 대화를 할지는 두고 보자. 이게 뭐냐?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격화돼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관여되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면서 미국은 어디에 중점을 준다? 중국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을 다루고 있고 북한과의 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비핵화라는 걸 단기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목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이시바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 워딩이 딱 들어가요.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건 뭐야? 장기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인데 일단 나는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김정은하고 만나볼게. 근데 이 비핵화는 사실은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따라서 만나게 되더라도 뭐 동결이나 이런 거래가 있겠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깨뜨릴 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없다. 그리고 경제 정책은 저 뒤에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첫째,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이다. 둘째, 이것은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한 것이다. 셋째, 이것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고려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기분 나쁘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통계도 자꾸 조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면 50%의 관세를 매겨.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던져놓고 싶은 거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점점 깎아주면서 할 건데 저는 이 관세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내부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 출장을 가보면요 정말로 요즘 미국에서 그냥 한인 식당 가서 설렁탕 하나 먹어도요 30불이에요. 30불. 30불이 얼마예요? 4만 원이 넘는 거야. 못 살아요. 물론 미국이 그 사이에 또 1인당 GDP도 성장해서 6만 불, 7만 불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물가인데
얘가 진짜 지속 가능해 1년 이상 가면요 미국 내 물가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2년마다 선거하잖아요. 내년 가을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대패하게 되면 트럼프는 레임덕으로 바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3선도 도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순응하라는 정책적 목표가 더 깔려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건 그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갖다가 만회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다시 골든데이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하는 게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책 명분인데 그렇게 가기가 어렵고 지금 이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이것을 파고들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는 캐나다 에너지를 갖다가 또 뭐 산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질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질서는요. 뭐 강한 뭐 힘을 통한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다극 질서를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는 점차 다극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 GDP의 한 40%를 미국이 차지했고 세계 국방비의 50%를 미국이 썼어요. 지금은 세계 GDP의 20% 정도가 미국인 거로 알고 있고 국방비도 40%가 안 되고 30%가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극화는 불가피한 거죠. 근데 다극화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극화하는 슈퍼파워들 간의 이퀄 푸팅, 동등한 다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극 질서예요. 제일 위에 미국이 있고 보니까 그 밑에 미국한테 도전하지 않는 중국이 위치하고 그 아래 EU, 러시아 이렇게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계층화된 다극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이 계층화된 다극 질서를 갖다가 고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개하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억제한 다음에 블록별로 미국의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생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생적 시스템은 미국, 중국 아래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 EU 국가들의 독자적인 연합이고요. 이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의 연대, 그것이 핵심은 일본과 호주가 될 것이고 한국도 사실은 말 잘 들어서 그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어떠한 압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인데 첫째 외교적 차원에서는요 중국이에요. 우리가 2월 17일이죠 미네 남보회의 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어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있을 때 우리가 최초로 워딩을 바꾼 게 있어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환영한단가? 그거는요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절대 수용하지 않았던 워딩이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워낙 압력이 세니까 버틸 힘이 없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렇게 대만 문제에 대한 워딩이 갈수록 세질 것이다. 근데 그걸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외교적 차원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코멘트예요. 두 번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거나 새로운 뭐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선출돼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그때 핵심이 되는 게 저는 군사안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때
너희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006년 지도예요.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됐어요. 컨돌리사 라이스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합의가 돼서 사실은 주한미군이 주로 한반도 문제에 기여를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항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중폭 미사일 이렇게 선 긁고, 그게 언제적부터 고민됐냐면 얘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됐어요. 그때는 실전 배치가 안 됐어요. 둥펑 21, 그러니까 중국의 제1도련을 갖다가 수호할 수 있는 둥펑 21은 2016년인가에 실전 배치되기가 시작했고, 이때는 뭐야?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목표가 엔티-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나간다면 그 1차적인 타겟은 무엇이겠느냐? 그럼 대만이겠네. 여기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겠네. 그럼 여기에서 분쟁이 됐을 때 미국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보니까 일본에 있는 이런 제오공군이나 뭐 이렇게 해군 부대는 이쪽에 가는 게 자유로운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이고, 여기 지상군이 가서 뭐 대만에 상륙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미국 지상군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전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이렇게 대규모로 묶어 놓는 것은 결국엔 뭐야? 북한 억제용인데, 이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뭐라고 미군 애들이 생각하냐면,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훈련만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지상군이 70년간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야. 중부사령부에 배치된 애들은 이라크전도 했고 아프간전도 했고 다 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에 있던 미 육군은 전쟁 한 번 없이 70년간 훈련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반도의 지상군을 지금도 사실 많진 않은데 가급적이면은 다른 용도로 돌리고, 이쪽에서는 감시정찰이나 해군을 놓으면 유사시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사실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지, 옛날부터.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때는 또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은 지상군을 갖다가 이때 일부 조정해서 중동에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상군을 가급적이면은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자료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왔다 갔다가 협상하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합의를 하였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하는데, 그거는 뭐냐? 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에 빠져나가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근데 여기가 있어. 동북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때는 뭐였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어디? 이라크전, 아프간, 그쪽에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동북아 분쟁에는 불개입한다는 건 뭐냐면은 대만 유사시나 이런 데는 쓰지 마라. 왜? 사실은 우리가 2016년 그 사드 보복 이전에는요, 심지어 보수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승기념일에 천안문에 올라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해했지만 미국의 주류는 경악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동맹국의 대통령이 공산 정권의 전승기념회에 갈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협조를 했고 이것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인사들은 이해를 했고 공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주류 전체 거기에다가 군사안보 일반적인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 얻어맞았잖아요. 지들이 필요하면은요 때리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이전에는 중국한테 우리는 가급적 사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과는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고 또 국내 정치 경제적인 지형상 여전히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근데 아무튼 이때 이렇게 동북아 분쟁은 불개입했고 여기에 조건이 있대요. 동북아 분쟁에 불개입하면은 주한미군 이동은 사전협의 동북아 분쟁은 사전협의하고 동북아 분쟁이 아니라 사전협의 안 해도 된다. 근데 이항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틀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질서의 문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다층화된 다극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구조적인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관세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저는 미국과 협조를 잘하면 우리가 억제력인 측면에서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 뭐 혁신해야 되는 건데 억제력인 측면에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뭐 핵억제력 한다고 뭐 삼축 체계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 이게 효율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삼축 체계는요 하나만 인식하면 돼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때 우리가 북한에게 핵무기와 거의 이퀴벌런트한 파워로서 북한을 스트라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무기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로 공격받으면 뭐다? 김정은 너 하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삼축 체계의 핵심이에요. 일단 막아야죠.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막고 뭐 조기 스트라이크에서 핵무기 가급적 막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우리가 얻어맞는다면 KMPR이라는 게 그거예요. 김정은 너는 어디 있는지 반드시 추적해서 우리의 정밀 타결 능력으로 김정은 너만큼은 우리가 죽인다. 그게 삼축체계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게 억제력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해법은 비록 현실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확산 체제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확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비확산론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협력을 잘 해나간다면 결국에 이러한 협상이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안보 우려를 갖다가 해소받는 방안으로 미국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핵무기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은 콜비 정책 차관이 한국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중억제에 동참한다면 뭐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걸 갖다가 미국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책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에 핵 개발을 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는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핵 공유를 갖다가 강화하는데
몇 가지 대안 같은 게 있어요. 뭐 괌에다가 갖다 놓고 유사시에 데프콘이 지금 4잖아요. 데프콘이 3, 2, 1이 전쟁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괌에 전술핵이 있으면 우리 F-35가 갔다 오는데 한나절이면 돼요. 그러니까 데프콘이 4에서 3로 격상되거나 2부터는 진짜 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3도요. 지난 70년에 6.25 전쟁 이후에 70 몇 년이에요? 72년이죠. 53년에 끝났으니까 72년 맞죠? 72년 동안 3가 딱 한 번 발령됐어요. 판문점 도끼만 같은데. 그러니까 3도 웬만하면은 격상이 안 돼요. 그럼 그런 3 상황이나 2 상황에 우리의 F-35가 괌 갔다 오면 반나절 만에 우리는 핵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쓰기 위해서는 뭐 미국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얻어맞으면은 써야죠. 뭐 그 정도 합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핵업체가 보강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한국형 핵공유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저는 전술핵이 한국 본토에 오는 순간 그게 정치 이슈가 돼서 난리 났다. 사드 그거는 진짜 방어책인데 그걸 말도 안 되게 뭐 사드 레이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사드가 사실은 중국 바라보기 위한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가 재생산돼서 한국에게 엄청난 소모를 일으켰는데, 미국의 전술핵이 오면은 평택이나 군산에 올 텐데 그 인근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매번 정치 이슈화돼서 총선이면 총선, 대선이면 대선, 반핵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이슈 삼을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한국 본토에 갖다 놓는 것보단 괌에다 갖다 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소모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요거는 이제 미국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미국의 전술핵은요, B-61 폭탄 하나예요. 한 종류예요. B-61이라는 게 한 3m 돼요. 여기서부터 3m보다 크겠구나.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장착하냐면은 뭐 F-16이라든가 여기에 장착해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중력 따라서 쭉 날아가서 뭐 요즘에는 옆에 정밀 장치 부착해서 정밀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야 뭐 이렇게 전술핵이 이거밖에 안 되냐, 중국하고 러시아는 핵무기 개발하는데 계속, 그래서 새롭게 전술핵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라고 지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폭기에 탑재하는 핵무기도 있는데, 그때 새로 트럼프가 제시해서 추진해 왔던 게 SLCM입니다. SLCM은 서브머린 론치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게 개발되는 게 그 당시에 2030년 정도였어요. 지금 조금 지연되면 30년대 초반인데요. 만약에 SLCM을 핵공유를 미국이 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핵잠수함에 전술핵이 탑재되면요, 얘는 진짜 전략무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사실 못 잡아요. 쏠 때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갖다가 해나가야 된다. 약간 엇나갔지만 아무튼 트럼프의 흐름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흐름을 알고,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을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 나름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좀 약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뭐 앞으로 5년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공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고, 장기 차원에서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제가 뭐 딱 1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천천히 변했어요. 왜냐하면은 양식 있는, 상식 있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물론 트럼프도 나름의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잘 이용하면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관세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 관세 저 메커니즘이 유지된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빠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전제품 누구랑 경쟁해요? 중국하고 경쟁하죠? 중국 관세 몇 퍼센트? 34% 우리보다 더 비싸.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력은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경쟁하죠. 소니 24%대 26%, 2%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해서 중국을 떨치는 용도로 활동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한테는 야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할 건데 니들이 도와줘서 고맙다. 나도 너희들한테 협조할 테니까 관세 깎아줘. 이렇게 가야죠. 아무튼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면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성에 젖은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튼 뭐 오늘 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면서 아침에 조찬 모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